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사는 공간 속에서 만날 수 있는 멋진 도서관에 가서 우리가 사는 시간 속에서 찾을 수 있는 좋은 책의 밑줄 쳐 중계하는 여러분의 중계 서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브라이튼 도서관에 가서 지식인을 위한 변명을 중계해 드리겠습니다. 장폴 사르트르가 쓰고 방곤이 옮겼습니다. 지식인들을 향한 사람들의 비난말을 들어보면 그들은 죄 많은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러한 비난이 어디에서나 동일하다는 사실은 매우 놀라운 일이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명치유신 이후 정치 권력과 지식인들이 뚜렷이 분리되어 있었음을 나는 서방에 소개된 일본의 영자신문, 잡지들의 수많은 논설을 보고 이해할 수 있었다. 그런데 전후, 특히 1945년에서 1950년 사이에 지식인들은 권력을 잡았고 많은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당시 프랑스 신문을 보면 역시 지식인들이 프랑스를 지배했고 여러 가지 비극을 야기시켰던 것 같다.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군사적 참극 이후 냉전 체제를 이용하여 재무장을 하기 시작하였으나 지식인들은 전혀 무관심했던 듯 하다. 프랑스에서처럼 일본에서도 지식인들은 동일한 이유로 해서 강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즉 지식인들의 주된 임무는 문화를 보존 전수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보존의 기능이 특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역할과 직분을 망각하고 끊임없이 정치 권력에 도전하고 모순의 역사에서 나쁜 점만을 지적하는 등 부정적이고 비판적이었다고 한다. 이것은 결국 지식인들의 생각이 모든 면에서 오류투성이라는 것을 뜻하는데 중요한 시기에 민중을 기만하지만 않았다면 사실 이런 것들은 아무 문제도 되지 않는다. 민중에 대한 기만, 이것은 민중이 자발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버리도록 함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지식인이 한 국가의 정부와 동등한 권력을 휘두른다는 말일까? 천만의 말씀이다. 민중의 행위와 역할을 정의하는 문화적 보수주의에서 이탈하는 순간부터 지식인들은 무기력해졌다는 비난을 받게 된다.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일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게다가 지식인들은 본질적으로 무력한 존재이다. 그들은 생산에 종사하지 않음으로 생활을 봉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민간사회나 정치사회에서 자신을 방어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식인에게서 박탈하고 있다. 사회 정치적인 힘이 없기에 그들은 모든 것을 판단하도록 능력을 부여받은 엘리트로 자처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생각일 뿐이다. 거기에서 그들이 말하는 도덕주의와 이상주의가 나타나게 된다. 또한 지식인의 독단주의도 거론된다. 민중은 그들이 자신들의 할 일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지식인들은 신성불가치만 매우 추상적인 원칙을 주장한다고 말한다. 이것은 물론 마르크시즘을 겨냥한 것이다. 그들은 다시 한번 모순에 빠지고 있다. 마르크시즘은 원래 도덕주의와 대립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중은 지식인들에게서 이런 모순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별로 개의치 않는다. 어쨌든 민중은 정치의 서구세계의 전통, 경우에 따라서는 새로운 실천을 가미한 분별 있는 경험주의에 도입하여 전쟁으로 폐허가 되었던 국가를 조용히 재건했다는 사실, 즉 자신들의 본분과 자신들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고 끊임없이 저항만을 일삼던 지식인들에게 정치적 현실주의를 보여주려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지식인들을 비판하는 태도는 일본보다도 유럽 쪽이 훨씬 가혹하다. 일본에선 지식인들을 일종의 필요악으로 여기고 있다. 어떤 지식인들은 언제나 두통거리로 존재하지만 그들에게는 영향력을 제거하면 그만이며
문화를 보존, 전수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만 지식인들이 필요하다는 태도이다. 반면 프랑스에선 지식인들의 몰락을 예고하고 있다. 미국 사상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지식을 갖고 아는 체 하는 지식인들은 사라지리라고 사람들은 예언하고 있다. 과학의 진보에 따라 이 보편주의자들은 극도로 전문화된 여러 집단의 연구원들로 대치될 것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식인을 그 존재의 측면에서 정의해 보았다. 이제부터 그 기능에 대하여 살펴보아야겠다. 그렇지만 과연 지식인에게 기능이라 할 만한 게 있기나 한 것일까? 과연 지식인에게 그 기능이라는 것을 발휘해달라고 부탁한 사람은 없음이 명백하다. 지배계급도 그 기능이 무엇인지 몰라서 고작해야 상부구조의 말단 관리 정도밖에 봐주려 하지 않는다. 버림받은 계층에선 지식인이 나올 수 없다. 왜냐하면 지식인은 실용적 지식의 전문가들 가운데 생겨나는데 그들 전문가는 또 지배계층이 투여한 잉여 가치에 의하여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또 지식인이 실제로 속해 있는 중산계급의 경우 부르주아지와 프롤레타리아 사이의 갈등을 자체 내에서 현실화함으로써 원초적인 분열을 느끼게 되었다고는 하나, 그들의 모순이란 신화와 지식, 개체주의와 보관주의 사이의 대립을 직접 체험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겐 그것들을 굳이 표현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지식인은 어느 누구에게도 위임을 받지 않으며 그 어떤 권위로부터도 지위를 배당받지 않는데 그 특징이 있다겠다. 지식인 그 자체는 권력의 앞잡이와 마찬가지로 의사나 교수가 그러하듯이 어떤 결정의 산물이 아니라 기괴한 사회가 만들어낸 기괴한 산물일 뿐이다. 아무도 그를 요구하거나 존재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국가도, 권력 엘리트도, 압력 단체도, 소외된 계급의 대중들도 어느 대중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다. 그의 말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도 있지만 그 존재 자체엔 관심이 없다. 어떤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식이요법을 처방해 주었을 경우 그 환자는 거만스럽기까지 한 태도로 이렇게 말할 것이다. 바로 내 의사가 이렇게 말해주더라고. 또 지식인이 했던 어떤 주장을 다른 사람이 다시 인용할 경우 지식인과는 무관하게 오로지 그 주장 자체만을 언급할 것이다. 그것은 마치 모든 사람의 주장인 듯 보이는 익명의 이론과도 같다. 지식인이 해낸 일을 이용하는 사람들 뇌리에서조차 그 지식인의 존재는 망각된다. 이렇듯 지식인에게는 최소한의 권리, 최소한의 지위조차 허락되어 있지 않다. 그러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 순수한 지식인으로만 존재할 수 없다는 불가능성 때문에 지식인은 그 존재가 자기 스스로에 의해서도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지식인의 존재는 수가 없다. 이렇게 정의하다 보면 지식인이라는 존재를 실로 가장 엉성한 인간으로 만들고 만다. 그는 처음부터 그야말로 어떤 지식도 원하는 대로 탐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어떤 권력도 지닐 수 없으므로 엘리트 속에 끼일 수 없음은 당연하다. 주로 교사들 사이에서 지식인이 탄생하지만 그들은 대중을 가르친다고 말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처음부터 그들에겐 아는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가 교수나 학자라면 무엇이든 아는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알므로부터 어떤 진실된 법칙을 추론해낼 수가 없다. 그는 단지 지식인으로서의 연구만 할 수 있을 뿐이다. 개체주의에 의하여 보편성이 신화에 의하여 진리가 교묘하고도 치명적으로 계산돼 그로 하여금 조사원의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 그는 우선 타인들이 그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모순된 자기 존재를 조화 있는 전체성으로 변화시키기 위하여 자신의 존재부터 살펴볼 것이다. 그렇지만 자기 자신만이 그의 유일한 탐구의 대상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의 비밀이나 자신의 유기체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는 자신의 직업적 전문 영역에서 사용되는 엄밀한 탐구의 방법을 자신을 만들어낸 자신의 사회와 그 사회의 이데올로기, 그 사회의 다양한 구조, 특권, 행위에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때 적용할 방법이란 전문가로서 자신의 학문을 적용했던 방법, 다시 말해서 탐구의 자유, 그리고 항의,
조사와 증거의 정확성, 진리의 탐구, 존재 및 그 모순의 폭로, 얻어진 결과의 보편성 등이다. 그러나 이 추상적인 특성들은 지식이라는 대상을 연구하는 데 효율적인 방법은 아니다. 이 특별한 대상엔 이중적인 특성이 있는데 그것들은 서로 상반되고 상호 보완적이다. 그는 자신이 형성된 사회 안에서 자기를 파악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시기에 지식인을 탄생시키는 사회의 전체 구조를 연구함으로써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을 사회에 투영시키고 사회를 자신에 투영시킨다고 하는 끝없는 자리바꿈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지식인의 탐구 대상과 인류학의 대상은 혼동을 피할 수 있다. 사실 그의 사회적 전반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없는데 그것은 사회가 근본적 모순의 형태로 그의 내면 속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는 자기 자신이 정의한 사회의 한 구성원인 까닭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오로지 주관적으로만 논할 수도 없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가 있다. 첫째, 지식인이 탐구할 때 필요한 것은 위에서 방금 언급한 추상적 방법의 특수화이다. 명확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관점의 끊임없는 자리바꿈으로 이 속에는 외면의 내재화와 내면성의 외재화라는 두 개의 순간이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서로 모순되는 이 두 용어의 연결이 바로 변증법이다. 그것은 지식인 스스로도 가질 수 없는 방법이라는 데 문제가 있다. 자기가 처한 새로운 문제를 깨닫고 자기 존재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려 할 때 그는 그 변증법적 방법을 생각해내지 못한다. 조금씩 그 방법을 깨닫게 해주는 것은 바로 그 대상 그 자체이다. 그 대상 자체에는 이중적인 양상이 있어 그것들이 서로 투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탐구가 종료되는 순간에 이른다 할지라도 지식인은 그 불가피했던 방법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식인의 상황을 그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는 실용적 지식과 이데올로기 사이의 모순이란 측면에서 정의해 보았다. 이러한 정의는 교사나 학자 또는 의사 등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그렇다면 작가도 지식인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의미로 볼 때 우리들은 작가에게서 지성의 근본적인 특성을 대부분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창조자로서 작가의 사회적 활동이 우선 보기에 실용적인 지식이나 보편화를 추구하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떤 작품에서 아름다움이 하나의 특수한 폭로의 방편으로 사용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작품의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상당히 약하게 될 것이며 작품이 아름다우면 아름다울수록 그러한 도전적 요소는 더욱더 감소될 것이다. 물론 타고날 작가들, 예를 들어 보면 미스트랄이 전통적으로 이념적 개체주의의 토대 위에 작품을 쓸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현 사회를 정의해주고 자신들의 사회적 위치를 규정해주는 이론에 대항하여 자신들의 체험을 내세우거나 절대적 주관성, 바레스의 자아숭배와 베르니스의 정원에서의 적 야만인 등의 기술자들의 명분으로 거부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독자가 한 작품을 읽고 얻은 것을 지식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만일 그 말이 옳다면 우리는 작가를 개체주의에서 생겨난 사람이라고 규정해야 하지 않을까? 이것이 옳다면 작가는 지식인들의 속성인 갈등을 느껴지는 것이 아닐 것이다. 지식인이 사회에 동화되려고 꾸준히 노력하는데도 결국 고독과 마주하게 되는데 반해 작가는 처음부터 그 고독을 택했을 것이 아닐까? 만일 그렇다면 작가의 임무는 자기의 예술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아닐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작가는 지식인과 함께하지는 않더라도 아무튼 그들의 주위에서나마 보편화를 위하여 투쟁과 현실 참여를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이것은 그들과 무관한 예술 외적인 이유에서일까? 아니면 위에서 우리가 살펴본 모든 사항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예술 내부에서 비롯되는 필연적 결과일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제부터 함께 살펴봐야 할 문제이다. 저작 행위의 역할, 대상, 방법, 목적은 역사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어 왔다. 따라서
그 전반적으로 일반적 특성을 살펴볼 것이 아니라 자연주의가 모습을 감추고 사실주의는 의문시되고 상징주의 또한 그 힘과 참신함을 상실한 2차 대전 이후의 현 시대에서 자신을 산문가로 자처하는 현대 작가인 시인만을 고찰해 보기로 한다. 우리 이야기가 확실한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것은 현대 작가란 공통의 언어를 재료로 사용하는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것은 그가 같은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에게서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수단으로서 언어를 사용한다는 말이다. 언어는 자기 표현의 수단이다. 또한 작가의 기능 역시 표현하는 것이라고들 보통 말한다. 달리 말하면 무엇인지 말할 것이 있는 어떤 사람이 바로 작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실험실의 학자로서로부터 교통사고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순경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 중에도 작가에 의하여 표현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도 없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법률이나 사회 구조, 풍습, 심리학적, 심령학적 과정, 발생한 사건과 삶의 방식 등일 뿐 어느 것도 작가가 해야 할 말로 간주되지 않는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을 가끔 만난다. 내가 만일 내 인생 전부를 글로 표현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의 소설이 될 텐데. 자, 작가 선생, 내 이야기를 할 테니 소설로 한번 써보시죠. 바로 이 순간의 사태에 전환이 이루어진다. 오늘날 문학작품의 목적은 세계의 존재의 두 가지 얼굴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작가가 창조해낸 개별적 일부분을 통하여 세계를 독자의 내면 속에 폭로하는 기능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작가는 개별적 생산자로서 보편을 제시함과 동시에 보편의 굴절과 하나의 보이지 않는 한계성으로서의 개별성을 포착하게 된다. 또한 소설의 각 페이지마다에는 주관은 기본 구조로서 객관이 나타나 있어야 하며, 이와는 반대로 주관은 객관에 의하여 침투당하지 않은 상태로 어디에서나 찾아볼 수 있어야 한다. 만약 작품에 이처럼 두 가지 의도가 내포되어 있다면 그 형식이야 어떻든 상관이 없다. 그것은 카프카에서처럼 상징성을 띠는 객관적이고 신비스러운 형식일 수 있고, 하나의 지식을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비유가 결코 아니라 양식들이 불가이한 점을 가진 속에서 세계 내의 존재가 체험한 양식을 줄곧 지적하고 있는 글씨, 아라공이 말년에 지은 소설들처럼 작가 자신이 직접 작품 속에 참여할 수도 있으며, 프루스트처럼 한 가공의 인물을 사건의 심판자, 당사자, 선동자, 그리고 증인으로 개입될 수도 있다. 특수와 보편의 관계는 이 밖에도 다른 수많은 방법으로 표현될 수 있을 것이다. 로브그리에, 비트, 팽제 등 주제에 따라 달리 표현될 뿐 절대성을 갖지 않는 형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 반대를 주장하는 것은 형식주의에 빠질 위험이 있고, 형식주의란 개별적 보편의 한 표현으로서만 가능한 형식을 보편화하는 것이며, 비토르의 작품 라 모디시카시옹에서 나오는 당신이라는 말은 거기에서만 의미를 갖는다. 선택주의는 동시에 내용의 내적 단일성에 불과한 형식을 하나의 사물, 하나의 의식, 하나의 규범으로 삼는 것은 위험성이 맞을 수 있다. 가치 있는 작품이라면 무의미의 양식 위에서 체험된 모든 것을 다룬다. 여기에서 모든 것이란 인식되지는 않았으나 체험되어진 사회의 과거와 역사적 재반 상황을 말한다. 그것은 공동체 및 객관적 구조에 연결된 존재가 개체화하는 과정에서 개별적 존재가 모습을 드러낸다는 뜻이다. 이때 작가가 목표로 하는 유사 의미는 실제 체험된 것으로서 구체화되지 않는다면 사회의 객관적 구조라는 특성만을 갖고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결코 도달되어질 수 없는 객관적 보편이란 존재에 대한 보편화의 노력 끝에 얻어지는 것인데, 노력은 개별성에서 비롯되어 그 개별성을 부인하는 행위이다. 그것은 작품이란 한편으로 그 시대의 전부,
즉 작가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 내의 어떤 상황에 대하여 해답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작가는 소외, 물질화, 좌절 등의 모습으로 이 세계 내에 삽입된 그 순간부터 작품의 구상을 시작하여야 하며 그가 추구하는 역사적 종합도 어떤 개별적 역사의 순간에서 포착된 것이어야만 한다. 오늘날 작가는 하나의 세계 내의 존재로서 이 세계의 갈등들, 예를 들면 핵무장과 인류의 전쟁 등 궁극적으로는 인류 전체를 파멸시킬 수 있는 가능성, 그리고 사회주의를 향해 나갈 수 있는 가능성 등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능력이 없고 알지 못하며 두렵기 때문에 원자탄이나 우주탐험의 세계를 언급하지 않으려는 모든 작가는 현 세계가 아닌 추상적 세계를 표현하게 될 것이며, 따라서 그들은 농담꾼이 아니면 사기꾼에 불과한 존재일 뿐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중요한 것은 자신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 포착을 어떻게 표현하느냐가 아니다. 다만 페이지마다에서 막연하게나 불안감을 조성해 폭탄의 존재를 암시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폭탄 자체에 대해서는 언급할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오히려 역사의 종합은 무의미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거꾸로 말해 인간의 생명은 모든 것의 기초이며 그 위협하는 것들에 대한 궁극적 부정인 까닭에 역사의 종합은 수동적으로는 내재화되지 않지만 인간 생명의 특유한 중요성이라는 관점에서 포착되는 것이다. 문학작품의 기초를 이루는 양의성을 잘 나타내주는 것으로 말로의 다음과 같은 문장을 들 수 있다.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그러나 인생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은 무심하게 하나하나의 인생을 만들어냄과 동시에 짓밟아버리는 배우 세계의 관점과 죽음에 대항하여 자신의 자율성을 확인해 나가는 개별적 존재의 관점에서 종합된 것이다. 작가의 현실 참여는 공통 언어 속에 포함되어 있는 전달 차단적 부분을 개별하여 전달할 수 없는 것, 체험된 세계 내의 존재의 전달을 목표로 전체와 부분, 전체성과 전체화, 그의 작품의 의미로서의 세계 내 존재와 외부의 세계 사이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데 있다. 그는 자기의 일, 그 자체 속에서 개별성과 보편성 사이의 갈등에 사로잡혀 있다. 다른 지식인들은 직업이 요구하는 보편성과 지배계급의 개체주의적 요구 사이에서 갈등이 생겨나는 것을 보았지만 작가는 미래의 삶을 긍정으로서 보편화를 암시하면서 체험한 견지에 머물러야 할 의무를 자기 내적인 의무 속에서 보고 있다. 이처럼 작가는 다른 지식인들처럼 우연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지식인이다. 바로 이런 이유로 작가의 작품은 스스로 다른 지식인들이 딛고 서 있는 이론적, 실용적 차원을 탈피해야 한다. 작가의 작품이란 무의미의 측면에서 우리를 괴롭히던 세계 내 존재를 회복하는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절대적인 가치로서의 인생을 체험한 확인인 것이며, 다른 모든 사람들을 향한 자유의 요구인 것이다. 여기서 사르트르와 함께 걸었던 중개서원의 산책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중개서원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